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소식을 제가 전화로 들으면서 왔어요. 걱정이라기보다 분노랄까 뭐 복합적인 느낌이 좀 들었는데 뭐냐면 저 더불어민주당 저것들이 올해 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지금 공작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뉴스는 아니고 팩트도 확인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루머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감안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게 팩트로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는데, 그런데 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지금 저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저기 돈봉투 받은 것들 포함해서 그저 줄잡아 한 20-30명 정도가 지금 사법 처리가 예정돼 있잖아요. 뭐 저것들이 국회의원 방탄복 입고 체포동의안 부결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사법 처리 자체를 피해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그 사법의 칼에 죽으니 차라리 뭐라도 하다가 죽자 뭐 이런 극단적인 심리 상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다시 탄핵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 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자리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아예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고 아예 논평할 필요도 못 느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다시 들으면서 한번 잠깐 따져봤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탈당한 무소속들하고 다 이게 좌파들이니까 저걸 다 합치면 180석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쪽이 지금 115석인가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한 20석만 더 저쪽에서 꼬셔서 데리고 가면 200석이 되고 200석 되면은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는 이제 우리 쪽이 62석이 배신을 해서 박근혜 탄핵에 찍었는데 이번에는 한 20석만 이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석이라고 하는 게요, 생각을 해보면 이래나 저래나 내년 총선에 공천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천 못 받고 국회의원 배지 따느니 차라리 탄핵시키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지 라고 계산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준석이 쫄개들 뭐 유승민이 쫄개들에서 한 20여 명은 되거든요. 지난번에 3년 전에 총선에 황교안이 유승민이랑 야합하는 바람에 유승민이 쪽에다가 막 전략공천 한 40-50개 주고 안철수 쪽에도 한 40-50개 주고 이래서 그때 유승민의 쫄개들이 한 국회의원을 지금 17명인가를 하고 있어요. 이준석이랑 어쨌든 가까운 게 또 몇 명은 될 거고 김무성이랑 가까운 것도 다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한 20명 정도만 저 좌파들하고 손잡으면 윤석열 탄핵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기들 공천 못 받는다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제 생각에도 저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고 했던 자들 3년 전에 황교안이랑 야합해가지고서 얼떨결에 전략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내내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괴롭히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도 내내 발목만 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뭐하러 공천 주냐 싶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 총선 공천 못 받을 거 그냥 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윤석열 탄핵부터 시켜버리면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데 라는 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판을 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들이 그 정치판에 떠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그냥 그냥 방심하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좀 잘 따져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탄핵을 하면 탄핵 심판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탄핵 심판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는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총선이 치러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면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면 뭐 반대냐 이 구도 가지고 선거가 치러질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윤석열 심판론으로 선거 치른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좌파들이 노리는 노림수 같아요. 설사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탄핵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게 총선거에 자기들한테 불리할 거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잘 나와야 40%대니까 40대 60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심판론으로 구도를 몰아가면 40은 윤석열 지지하지만 60은 자기들 지지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선거에도 불리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총선에서 이기면 헌법재판소가 미친 듯이 미친 척하고 또 탄핵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자기들 또다시 정권 잡을 수 있다. 2년 만에. 이런 계산들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에 아주 기분이 좀 우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고 그런데다가 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조금씩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곳이고 또 6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탄핵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요즘 좀 걱정이 많아요.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좌파들은 지금 종북주사파들은 뭐 무슨 짓이든지 자기들 안 죽으려면 뭐든지 한다고 지금 악이 받쳐 있는 상태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뭐 단식 같지도 않은 단식을 벌써 17일, 18일째 하고 있잖아요. 저게 20일 넘어가면서 진짜 뭐 나 뭐 죽겠다고 막 자빠지고 막 앰뷸런스 오고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 마음이 동정 여론이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꼭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오늘 이게 가짜 뉴스 같은데 당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총선에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수석이나 비서관 행정관들을 차출하겠다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요. 그거 뭐 제가 보기에 그런 요청을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럴듯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던 사람들이 대거 낙하산 타고 공천받고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한다. 이게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계속 했던 얘기들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 안에 그 이준석이 유승민이 똘마니들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마치 사실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한 이 가짜 뉴스가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은 선거로 다가가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만들어지고 그럴듯하게 유포가 되고 그때마다 우리 자유우파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건데 문제는 저 정보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이런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성공했던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만들면은 유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난 잘 몰랐다 그러고서 빠져나가는 이런 상투적인 수법이 있는데 우리 자유우파 쪽은 국민의힘은 이것을 그때그때 대처하고 막아내고 그다음에 역으로 다시 공격하고 하는
이 공중전을 한 경험이 별로 없고 최근 들어서 가짜뉴스 투기 같은 게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좀 몸이 느려요. 예, 저쪽에서 이미 한참 다 휘쓸고 간 다음에 뒤늦게 뭐 고소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마치 잽싸게 먹이 따먹고 다니는 토끼랑 은근은근 기어다니는 거북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동화에서는 거북이가 이기지만 현실 속에서는 토끼가 이기잖아요. 지금 왠지 그런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보는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라 고성호 TV라도 뭔가 좀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계속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요일 날 아침에 좋게 만나서 이 좋은 상주 여기서 좋은 얘기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넘어오면서 받은 전화와 제 머릿속의 상념이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위기인 줄 모를 때가 문제지 위기인 줄 알고 대처하기 시작하면 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은 몰라도 고성국 TV는 늘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다음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한국하고 대만하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그 가능성이 높은 건 대만인데요.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도 5%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 얘기는 좀 논의를 하고 자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적으로 침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이 바로 됩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감히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봉쇄를 막아내는 데만 해도 급급하거든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가 뭐 1대1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뭔가 노리는 게 다른 거가 있는 거예요.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뭐 5% 미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찌어찌해서 현실화가 될 경우에도 우선 단기간에 점령을 하고 중공이 공격을 해서 단기간에 점령을 한 다음에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만 자체의 방어력이 마치 고선도시 같아서 아무리 덩치가 큰 중공이라 하더라도 이 대만을 바로 꿀꺽 삼킬 수가 없어요.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의 방어력이 워낙 강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과 협상하자 그러면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먹어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전쟁이 터지면은 장기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중국의 계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은 0%고요. 결국은 북한이 우리를 전면전 또는 국지적으로 도발을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러시아와 중공이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구도인 건데요.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핵 확장 억제 전략을 공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평도에 뭐 포탄 몇 발 터뜨리는 그런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국지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지도 않죠. 그거는 직접 북한 군대가 우리 영토에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국지전이라고 할 때는 북한 군대가 직접 우리나라에 그게 뭐 백령도건 연평도건 상륙을 한다든지 또는 휴전선 일부를 밀고 내려온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국지전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형태의 국지전,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전개가 될 경우에 3일 이내에 김정은이는 죽습니다. 이 참수작전이 시행돼서 3일 이내에 죽어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갖고 있는 전략 자산과 전략 정보 자산, 이게 보통 가로 세로 5cm 정도까지를 정밀하게 해독해내는 정도의 정보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24시간 이자가 어디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뭘 자는지를 정확하게 정밀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지전을 벌이려고 하면 국지전의 그 징후가 임박할 때 먼저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지만, 선제 타격을 해서 킬체인을 가동하겠지만, 설사 그게 안 돼서 우리가 한 방 먼저 맞는다 하더라도 국지전 3일 이내에 김정은이가 참수당하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라도 터지면 일단 우리도 손에 피해를 보긴 볼 거예요. 뭐 100발 쏴서 그중에 한두 발은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피해를 우리가 각오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경우에 워낙 그 후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감히 도발하지 못한다. 그냥 폼만 잡을 뿐이다. 폼을 잡는 목적은 뭐냐? 미국하고 대화하기 위해서예요. 미국하고 대화하고 우리하고 어쨌든 대화를 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 또 전방위 압박, 이런 걸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꾸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는 거지 진짜로 이걸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저께 양승태 대법원장의 네. 7년 구형에 대해서 11월 달에 이제 최종 선고이 되는데 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 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억울한 사람이 참 많이 생겼는데, 그중 진짜 억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정말 인품이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5년 구형 받았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으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거고, 실제로 법원의 모든 행정은 대법원의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그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라는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을 때 우리 대법원이, 그때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해결해야만 될 오래된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상고법원제 도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3세판이라고 일단 1심 지면 2심, 2심 지면 무조건 3심까지는 가본다는 심리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재판이 한 번 붙으면 다 3심까지 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재판에 지더라도 일단 3심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판결문이 이 정도 나오고, 경찰 조서부터 해갖고서 검찰 조서에 기소장에 변호사 변론에서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2심으로 가면 이만큼 늘어요. 그래서 이게 3심으로 가면 대법의 사건이 이만큼 돼. 이 사건들이 수만 개가 대법원으로 가서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법원 대법관이 14명인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처리하는 거야. 물론 대법관 한 사람 밑에 그걸 도와주는 부장판사들이 쫙 있긴 하지만 다 합쳐봤자 100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사법부 판사는 3,000명쯤 되는데 이 중에 실제로 대법관과 대법관을 도와주는 부장판사들은 합쳐서 100명이 안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수만 건의 대법원까지 올라온, 1심 거치고 2심 거쳐서 올라온 사건 하나에 이 정도는 자료를 봐야 되는 사건 수만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종북 주사파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 이런 거 말고 모든 사건이 다 너무 늦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적체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추진했던 게 상고법원 도입이에요. 뭐냐면 이 대법원에 올라오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을 다 대법원이 하지 말고 이 상고 대법원이 이 다뤄야 될 법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굳이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상고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쉽게. 3심제이긴 한데 대법원과 같은 뭐 전원 합의체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상고법원을 관리해서 한 3만 건의 사건 중에 한 2만 5, 6천 건 정도는 상고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면 3년 걸리던 거 6개월이면 처리가 되거든. 그리고 나머지 진짜 법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이 대법원의 판례는 곧 교과서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정말 깊이 있게 심리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상고법원제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국회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어. 국회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는데 또 검찰에서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상고법원제를 두면 상고법원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대법관 수준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고등법원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법원만 계속 장관급 자리를 열 몇 개를 또 늘려달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반대한 거예요. 국회에서도 뭐 자꾸 그렇게 자리 많이 늘리려고 그러냐고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상고법원제는 도입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다가 이러저런 이유로 안 된 거, 저 김명수 이자도 상고법원제 도입해야 된다고 얼마 전까지 얘기했어요. 지가 못하고 갔지만. 그러니까 이 상고법원제는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도입을 하려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예산도 다루고 이런 거 입법도 다루는 자리거든요. 국회에다가 대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을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음에 정부에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법무부에다가도 설명을 하고 청와대의 그 수석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대통령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큰 사법제도의 그 제도 그 기관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닌 거야. 그거를 저 종북 주사파들이 상고법원제라고 하는 사법부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과 짜고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해줬다. 사법 거래를 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게 사법농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 한 3,000명의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상고법원이 도입이 필요해 라고 답변하는 판사들은 제 기억으로 말이죠. 한 7, 80% 정도 돼요. 그리고 상고법원은 아니더라도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엄청난 사건의 적체는 빨리 어떻게든 해소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대법관 수라도 늘려야 돼.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한 20,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대법관 한 사람이 다루는 사건의 수가 수백 건, 수천 건이 되는 상황이니까 대법관 숫자를 왕창 늘리든지 한 3, 40명으로 늘려주든지 아니면 상고법원을 따로 신설을 해서 대법관은 아니지만 처리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야. 그걸 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이 징용재판과 엮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식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갖고서 상고법원을 관철시키려고 했다고 재판거래 농단, 사법농단 죄를 덮어 씌워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이거 하는데 문재인이가 법의 날에 대법원에 가서 직접 뭐 사법농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사가 필요해 어쩌고 그러고 나서 수사가 들어갔고 그럴 때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나 부장판사들에 대한 수사니까
검찰이 아무리 이 압수수색을 하고 싶고 기소를 하고 싶어도 이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김명수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준 거예요. 김명수 이자가 문재인으로부터 임명받고 난 다음에 자기네 사법부 친정을 아작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김명수가 협조를 하는 바람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현직 법관들, 현직 대법관들을 마구 잡아가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10명 기소해서 8명 무죄 났어요. 그리고 이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이 세 사람은 이번에 구형인데 그동안에 재판만 한 200회 가까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서 당연히 저는 무죄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냐? 아니 검사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검사 있잖아요. 지금 구형한 검사는 모르긴 해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사건 다뤄온 자들일 거야. 그리고 검사는 자기 사건이 공소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권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해. 이자가 누군지 몰라도 구형한 기소 검사가 이 사건 검사니까 이 사람 성향이 뭐든 간에 이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이 사건 검사의 최고 목표일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제가 쭉 설명드렸던 그런 맥락으로 이 사건이 전개됐기 때문에 저는 전원 무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사필 규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선 요즘 일에 보면은 MBC나 KBS나 뭐 여단 뉴스 같은데 보면은 좌파 쪽으로 유리하게 그 방송 언론을 많이 보도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우리가 우파 쪽으로 그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지 좀 이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우파가 언론 장악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사장이 시키고 보도본부장이 시키고 편집국장이 시키면 아래 기자들이 그냥 그렇게 시킨 대로 썼는데 이제는 MZ세대가 현업에 하면서 그게 꼭 좌파 지시다 우파 지시다를 떠나서 위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 안 움직여요.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려고 그러면 이걸 막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먹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중에도 동북주사파는 민노총 언노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내의 이 서열은 자기들이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언노련 소속의 사장, 언노련 소속의 보도본부장, 언노련 소속의 정치부장, 그러면 언노련 소속의 편기자한테 지시는 먹힌다고요. 그런데 우리 쪽은 방통위원장도 바뀌고 뭐 사장도 바뀌고 다 바뀔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자유우파 사장, 자유우파 보도본부장, 자유우파 정치부장이 됐다 치자고요. 근데 기자가 언노련이야. 그러면 지시하면은 거꾸로 당해요. 또 기자도 자유우파라고 쳐. 그래도 우리는 자유우파는 그냥 자유우파인 거지. 자유우파 노조가 결성이 돼 갖고서 아주 이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향이 자유우파인 거야. 그러니까 자유우파 사장의 지시가 자유우파 본부장을 통해서 자유우파 정치부장을 통해서 자유우파 편기자한테 쫙 내려가지도 않고 그 지시가 또 그대로 잘 기사화돼서 딱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종북주사파의 노영 언론의 행태와 그걸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언노련이나 종북주사파 사장이나 보도본부장을 다 쳐내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자유우파 언론인들이 자리를 잡아도 우리는 저 종북주사파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언론을 컨트롤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 자유파의 특성이 그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누가 시킨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어떤 이 자각과 결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저 밑에 편기자가 되면은 적어도 지금과 같이 종북주사파가 일방적으로 가짜뉴스 만들고 괴담 만들어서 퍼뜨리는 지금과 같은 언론은 이제 더 이상 안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한 2년 정도는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KBS 이사장이 바뀌고 사장이 바뀌고 이제 곧 바뀌잖아요. 바뀌면 바로 모든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면 이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한 번 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는 해야 이게 종북주사파의 독이 빠져요. 한 번의 인사에 모든 걸 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언론이 이제 제대로 된 언론으로 이쪽이든 저쪽이든 편향되지 않고 제대로 된 언론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고 좀 더 여유 갖고 보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주로 말하기를 윤 정권 우리가 바뀌었는데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왜 못 집어넣느냐 그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못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장 이재명이를 놓고 보면 그냥 이재명이를 놔두고 선거 치르는 게 우리 자유파한테는 좀 더 좋지 않냐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잡혀 들어가면 어떤 형태로든 비대위가 꾸려지고 그러면 이재명이보다는 이재명이보다 더 못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 종북 주사파에서도. 그러니까 누굴 세워도 이재명이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쪽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 종북 주사파들 중에서는 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재명이는 빨리 집어넣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재명이보다 좀 나은 얼굴을 세워서 총선 치를 수 있으니까 이런 기대를 갖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그 총선 전에 이재명이를 집어넣고 저 종북 수사파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문재인의 경우에는 수사는 다 끝났는데 이제 결단만 남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결단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지낸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차원에서 집어넣어야 되겠다. 예. 그런 결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문재인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그러니까 현 대통령의 전 대통령 사법 처리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하기에는 지금 정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우선 입법부가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또 사법부도 여전히 김명수가 그만두지만 여전히 김명수 똘마니들이 요소요소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여전히 종북주사파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상황 우리한테 별로 유리할 것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까지 사법 처리할 경우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까지 우리가 다수파가 되는 거고 그쯤 되면 김명수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인사도 한 번 정도는 하는 거거든요. 사법부 새 대법원장이 그렇게 돼서 입법, 행정, 사법 모두가 다 적어도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됐을 때라면 문재인 사법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게 이재명이하고 다릅니다. 이재명이는 뭐 많이 헤쳐먹어봤자 잡범이고 문재인이는 이게 그 국가 기본을 흔든 국사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문재인 사법 처리는 저는 꼭 해야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려면 문재인 사법 처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재인 사법 처리는 내년 총선 승리를 해야만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승리를 못했을 때 승리를 못하면 문재인 살려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을 우리가 총선에서 지고 나면
문재인이 사법 처리할 힘이 없다고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있지만 되치기 당하기가 쉬워요.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어쨌든 30%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렇게 많이 앞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기도 하고 뭐 어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어쨌든 우리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자유파 국민이 전화 받았을 때 또는 ARS 받았을 때 나 국민의힘 지지야, 나 윤석열 지지야, 이걸 눈치 보고 안 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집권 세력이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는 전화 받았을 때 혹시 하고 조금 주눅 들어서 답변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그쪽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표가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에 숨은 표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총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고 나서 2년 있다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정권 심판 2년간 잘했냐 못했냐 심판하자 이렇게 할 선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당하는 입장인 우리가 좀 불리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 121개 지역 중에 100개 가까이를 자기네 현역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들은 지금도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의정보고회 같은 거 이게 다 자기네 선거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승부처인 121개 수도권에서 우리 쪽은 18명인가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100개 가까운 지역구는 우리 쪽이 후보가 아직 없어요. 있어도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정보고 활동 같은 것도 못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명함도 못 들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이미 선거는 시작된 거예요. 저쪽은 현역 의원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공천 받는다고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의정보고회라고 있죠. 그걸 막 동 단위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모으고 막 으쌰으쌰하고 또 뻑하면 무슨 촛불 들고 모이자 그러고 뭐 후쿠시마가 어쩌고 저쩌고 뭐 괴담이든 아니든 어쨌든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고성국 TV 같이 지역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동네 출마 예정자하고 만나서 대담하고 지역 돌고 이런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조차도 지금 어디 다른 유튜브가 이런 거 하는 거는 못 보셨잖아요. 그냥 거의 저희 고성국 TV만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긴다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야. 압도적으로 뭐 또는 정강훈 목사처럼 우리 200석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야 될 때가 있긴 있어. 예, 기죽지 않기 위해서 으쌰으쌰 일부러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긴다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기 나름이다. 이를테면 진짜 공천 잘해야 되고 공천 잡음 없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선대위, 지금의 김기현 체제가 아니라 선대위를 정말 잘 꾸려야 되고 그래서 공천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선거 때 공중전도 잘 해서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불협화음 내지 않고 역할 분담 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 가고 동시에 저쪽은 계속 이재명이 중심으로 비명계, 반명계와 친명계가 계속 싸움하고 그리고 사법 처리 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감옥 가고 재판정 가고 검찰 끌려가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저쪽은 계속해서 자기 표를 깎아먹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 쪽은 계속해서 뭐라도 하나 더 쌓이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연출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간신히 이길 거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힘들다. 그렇게 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 그 뭐 자유통일당인가요? 예. 있고 고영주 변호사님이 하는 거기는 자유민주당. 또 자유민주당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군데서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넘어와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같이 이쪽으로 합세를 해서 하기를 많이 이렇게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걸 들으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또 우파가 그러면 또 지금 세운 대로 또 갈라지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버리고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으로 갈 일은 없죠. 그쪽에서 그렇게 그냥 희망 섞인 주장을 하는 것 뿐이고요.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선거가 벌써 7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그 선거법 개정을 못하면 선거법 개정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년 전에 만들어진 그 이상한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비례정당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상하게 선거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지역구에서 득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대표 의원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을 우리 한국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저쪽은 그 비례대 정당을 2개를 만들었잖아요. 무슨 열린 무슨 만들고 뭐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선거법이 지금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금의 선거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비례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국민들이 꼼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꼼수나 말거나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통일당은 바로 그 비례정당을 꼼수 써서 만들지 말고 그냥 국민의힘,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하고 비례정당은 우리 자유통일당이 하는 걸로 합의 보자. 이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괜히 꼼수 쓴다고 욕먹지 말고 비례정당 너네 만들지 마. 대신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비례정당은 자유통일당이라고 우리 찍어주면 되잖아. 그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비례정당에 출마시키고 싶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례는 전부 정광훈 목사가 공천을 다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들이 차라리 비례정당 하나를 지난번에 미래한국당처럼 만들어서 지역은 국민의힘, 비례는 무슨 당, 이러고 자기들이 선거 치르면은 단문 열몇 석이라도 할 텐데, 그걸 굳이 우리가 그걸 자유통일당한테 다 줄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통일당 입장에서는 이걸 압박하는 수단으로 너네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린 지역에다가도 다 후보를 낼 거야, 그러면. 그래, 너네 다 떨어뜨릴 거야. 이게 영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에 후보를 다 내겠다는 것은 거기 1000표, 2000표 사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데가 많으니까 서로 다 죽겠다는 뜻이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 고영일 변호사를 공천한 게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의 얘기를 허투루 듣지 마라. 우리 말을 허투루 들으면 진짜로 총선 때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우리가 후보 한 명씩 다 내가지고서 2, 3천 표씩만 갖고 오면 우리는 당연히 안 되지만 너네도 다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에 대한 비난이 엄청 세겠죠. 그런데 그 비난을 정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만 왜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정도도 그 받아들이고 포용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왜 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자유파의 적자가 어딘데 이렇게 자유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지난 3년간 5년간 저 문재인 폭정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광화문에 이 국민혁명을 했던 세력들은 저거 국민의힘이 저게 진짜 우리 자유파의 적자다라고 인정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유마을이 진짜 자유파의 대표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래서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면 양쪽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이 워낙 이 정치적 대표체고 다수고 여기에 비교할 수 없이 대표성도 약한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하다가 분열 표나 몇 표 분산시키고 말았다. 그러면 몽땅 뒤집어 쓰지만 지금은 양상이 그게 달라요. 어느 쪽이 자유파의 적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당원 숫자만 하더라도 지금 자유통일당의 당원이 지금 1,000만 명 목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나 이 자유마을을 예전처럼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진짜 다 죽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때 비난도 같이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석 달 전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거가 뭐냐면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 정치연석회의를 하자. 국민의힘도 건방 떨지 말고 나와라. 국민의힘도 나오고 자유통일당도 나오고 우리 자유파의 주요 시민사회단체도 나가서 총선에 어떻게 단일 대우를 갖출 것이냐에 대한 정치 협상을 시작하자. 정치 협상을 시작해서 각자 실력에 맞게 지분 나누자. 국민의힘이 100% 다 가져가야 될 만큼 뭐 이렇게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했냐 너네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얹혀서 온 거지. 예? 그러니 너네도 너네 실력만큼 지분을 행사해라. 자유마을은 자유마을만큼 지분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치연대를 가지고 총선의 단일 대우로 가자. 이걸 하기 위한 회의 구조를 일단 출범시키자 그래 놨어요. 저는 이거를 11월 말까지만 구성하면 일정상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을 봐서는 저것들이 알아먹을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여권의 최대 주주는 김기현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 총선 승리에 정말 갈급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총선 승리가 안 되면 식물 대통령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칫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에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자유파가 한 표라도 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자유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또 진지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유민주당하고 그럼 그 자유통일당하고는 예를 들면 나중에 같이 이렇게 합칠 수 있는 혹시 그런 네, 가능성도 그러니까 큰 방향과 원칙만 정해지면 함께하는 건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것은 고영조 변호사나 정광훈 목사나 다 그런 데에 있어서는 그 기본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중도층이 한 35%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당의 거기 가치관이나 이념 갖고 중도를 섭외를 할 수 있는지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중도가 이념적 중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념적 중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도주의라고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있는 거지 자유공산주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분명히 해야 되고 공산주의와의 이념 전쟁을 분명히 하면서 이쪽인지 저쪽인지가 헷갈리는 사람들한테 태기를 강요해야 돼요. 자꾸 저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선택할 지점은 두 지점이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남한, 하나는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 북한.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건 없다. DMZ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당신이 DMZ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착각이다. 거기는 지뢰밖에 없다. 그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부동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념적 중도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이재명이도 마음에 안 들어. 국민의힘도 뭐 별로인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도 별로인 것 같아. 나 어느 쪽에도 내 마음을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부동층이 한 30-40%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동층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싸우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겠어. 어느 쪽에도 마음 못 주겠다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의 40-50%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이 부동층이 그러니까 이걸 중도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부동층이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뭐 그래도 내가 선거에 빠질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중 덜 나쁜 놈은 누구야? 라고 생각해서 부동층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까지도 오늘이 선거인데 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전히 난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10%는 남아있어요. 선거 당일날까지도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 10%, 5%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찍냐? 어떻게 찍냐? 이 사람들도 가긴 가거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긴 간다고. 가면 가는 사람은 어디서 찍냐 그러면 투표장 들어가면서 결정해. 가만히 있어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다가 왼발로 딱 끝나면은 나 1번 찍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기표소 있잖아. 들어가서 1번 2번 가지고서 굴려갖고서 찍기도 하고 그래. 어쨌든 찍는 사람은 그렇게 찍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념적으로 중도면은 절대 이렇게 안 하지. 이념적으로 중도면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저 공산주의도 아닌 중도를 찾아서 헤맬 거라고. 그리고 없으면 기권해버리지. 이념적 중도가 아니고 부동층이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까지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연필 굴리기라도 해서 찍긴 찍거든. 그러면 이 중도를 잡는 방법은 이들과 우선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디에도 마음 주지 못하는 부동층이 여기 있는데 부동층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저쪽에다 대고서 여러분 부동층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눈을 우선 마주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눈을 마주치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나의 이념적 지향점을 가지고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엉뚱한 거 갖고 마주치면 안 마주쳐져요. 나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내가 자유민주주의자인 이유는 나는 북한 같은 데서 살기 싫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 표를 결정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여러분 북한에 가서 사실 수 있어요? 북한은 이런 사회예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동층이 비로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뭘 갖고 헤매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 선거 전략가들이 이거를 이념적 부동층이라고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조금 완화하거나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부동층이 잡힐 줄 알고 그렇게 접근하자고 자꾸 주장을 해왔다니까.
김종인이 같은 자가 그래서 자유자 빼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도 모르는 것들이 어쨌든 무슨 저기 선수인 것처럼 이 폼 잡고 완전히 본질을 그 왜곡해서 엉뚱한 잘못된 선거 전략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황교안이가 자유민주주의자인데 왜 유승민이 같은 자하고 손을 잡냐고. 그게 중도 확장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선거 전략의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도 우리 자유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헌법 가치가 중요한 이념적 자유파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 부동층 사람들한테 당신이 남한에서 살지 북한에서 살지를 결정해라. 내년 선거는 당신이 남한에서 살 건가 북한에서 살 건가를 선택하는 선거다. 당신이 이재명이를 찍으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김정은이 밑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 부동층에 대한 선거 전략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1월 아침에 좀 쉽지 않은 주제지만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렸어요. 제가 여기 상주로 넘어오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등의 그 음모론적인 루머가 있다는 것을 듣고 거기서 시작된 제 상념이 내년 총선 그 전략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로서 저는 전략적 낙관주의 그리고 전술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어요. 전략적 낙관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끝내 승리하리라라고 하는 낙관적 희망을 언제든 잃지 말자는 것이고, 그러나 전술적 비관주의는 그때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책들을 가지고 상황을 열어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전술적 비관주의적인 관점에서 내년 총선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제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 상주가 올 때마다 늘 좀 품 넓게 이렇게 저를 맞아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아주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